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제국주의 시리즈 13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어딘가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80회 가까이 평균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군사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백악관의 주인은 14번 바뀌었습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공화당으로. 그러나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든 미국은 늘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정말 그때그때의 선택이었을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공작으로 5명의 지도자를 무너뜨린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러나 공작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은 군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전쟁의 뒤에는 같은 하나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군산복합체. 전쟁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려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출 수 없는가?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 1월 1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한 대통령이 임기를 사흘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사흘 뒤면 젊은 케네디에게 자리를 넘겨줄 참이었습니다. 그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앞에서 전 국민에게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평범한 작별 인사였다면 우리는 오늘 그 연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별 연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경고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소련도, 핵무기도, 공산주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890년에 태어나 미국 캔자스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1915년에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군대 안에서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습니다. 누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오성장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성보다 위의 계급으로 평시에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1953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즉,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군대와 군수산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는 날, 국민에게 남긴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부 내 모든 곳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 잘못된 권력이 재앙이 될 가능성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군산복합체. 군대와 군수산업이 한 몸이 된 거대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이 말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연설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한 군인이 떠나는 길에 미국의 군대를 경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에는 평상시에 거대한 군수산업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자동차 공장이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오면 다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군수산업은 전쟁 때만 잠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군수산업이 다시 줄어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소련과 맞서기 위해 미국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막대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군수산업은 미국 전체 산업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무기를 만드는 일은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를 만들지, 얼마나 큰 예산을 쓸지, 그 결정이 조금씩 민간 회사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으로서 8년 동안 이 변화를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이었기에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61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가 떠났습니다. 사흘 뒤 케네디가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CIA가 쿠바를 침공하는 비밀 작전을 벌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베트남에 미군 군사고문이 늘어났습니다. 이듬해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닥쳤고 군비 경쟁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떠난 지 3년 만에 미국은 본격적인 전쟁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6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경계하라고 했던 그것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2024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8,860억 달러였습니다. 그 뒤를 잇는 9나라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군수회사 5곳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러먼. 이 5회사가 고용한 사람만 약 60만 명에 이릅니다. 이 회사들이 해마다 의회에 쓰는 로비 자금은 약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미국 국회의원의 약 40%가 군수회사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퇴역 장성과 고위 관료 가운데 약 70%가 군수회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이젠하워가 60년 전에 경고한 모든 것이 그가 말한 모습 그대로 지금의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한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그것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1964년 8월 2일, 베트남 앞바다 tonkin만, 미국 해군 구축함 매독스가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됐습니다. 이틀 뒤인 8월 4일, 매독스와 또 다른 구축함 터너 조이가 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2번의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곧바로 의회에 군사행동의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tonkin만 결의안이었습니다. 8월 7일, 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416대 0, 상원은 88대 2.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결의안 하나로 존슨은 정식 선전포고 없이도 베트남에서 전면전을 벌일 권한을 얻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공격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8월 2일의 공격. 이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매독스가 먼저 북베트남에 가까운 바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8월 4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날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tonkin만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신호가 잡혔지만 그것은 어뢰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매독스의 함정조차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공격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거친 날씨와 아군의 소리가 잘못 해석된 것일 수 있다. 전쟁의 명분이 된 그 사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당시 미국은 동남아시아가 하나씩 공산화될까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무너지면 그 옆 나라가 무너지고 끝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린다. 그 공포 속에서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대통령에게 공격이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존슨은 그날 저녁 텔레비전 앞에서 북베트남의 공격을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복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공격이 없었을지 모른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동안에도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거짓을 꾸민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짓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1965년 미군이 본격적으로 파병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는 그 수가 5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1973년 미군이 물러나기까지 미군 5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웃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떨어진 폭격으로 또 수십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모든 죽음이 일어나지 않은 하루의 사건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1971년 국방부에서 일하던 다니엘 엘스버그가 내부 보고서를 언론에 넘겼습니다. 훗날 펜타곤 페이퍼라 불리는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정부가 이 전쟁의 실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닉슨 정부는 격노했고 엘스버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이 훗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려 할 때 시스템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05년 미국 국가안보국이 비밀문서를 공개했습니다. 8월 4일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41년 만이었습니다. 톰킨만은 그저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 원형이었습니다. 군산 복합 시스템은 항상 전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부풀려지거나 만들어집니다.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어도 시스템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의회가 동의하고 언론이 받아 적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인정됩니다. 이 패턴은 톰킨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9년 뒤 더 큰 규모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바다가 아니라 이라크의 사막에서였습니다. 톰킨만에서 39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가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그날 하루에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곧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이 잃어버렸던 거대한 명분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10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9.11을 저지른 세력과 그들을 숨겨준 정권을 치는 명분이 분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는 9.11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표적이 된 데에는 오래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 그는 1980년대 이란과 전쟁을 벌일 때 미국의 지원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이 키운 사람이 또 한 번 미국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 그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 안에는 오래전부터 그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 그리고 그 주변의 강경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라크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하겠다는 결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9.11은 그 결정에 명분을 입힐 기회가 되었습니다. 명분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2002년 1월 부시는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묶어 악의 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2003년 2월에 나왔습니다.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작은 시험관을 들어보이며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위협을 설명했습니다. 위성사진과 도청 기록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그 효과는 컸습니다. 전쟁을 향한 여론이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은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증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의 무기 사찰 단장은 사찰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톰킨만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정보를 골랐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새벽, 바그다드 상공에 미군의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상대를 공포에 빠뜨린다는 충격과 공포 작전이었습니다. 3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됐습니다. 5월 1일 부시는 항공모함 위에서 임무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2004년 미국이 직접 꾸린 조사단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다. 1991년 이후로 줄곧 없었다. 전쟁의 모든 명분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파월은 훗날 그 유엔 연설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도 이라크 정부가 잘못됐던 것을 가장 큰 유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나오기까지 이라크 사람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도 4,500명이 죽고 3만 2천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에 들어간 돈은 약 2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라크의 폐허 위에서 훗날 IS라는 또 다른 비극이 자라났습니다. 통킨만과 이라크, 39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사슬이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부족한 명분이 있었고 만들어진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심은 무시됐고 전쟁이 시작됐고 진실은 한참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더 큰 규모로, 더 정교하게,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딱 한 번 이 패턴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시리아였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화학 무기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국 의회가 반대했고 미국 여론도 등을 돌렸습니다. 개입은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닿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통킨만에서 이라크까지, 그리고 시리아까지. 이쯤 되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일이 이토록 끈질기게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제 미국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이젠하워의 경고가 그대로 현실이 된 숫자들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 막대한 로비 자금, 그리고 회전문. 그런데 그 숫자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5개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톱니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면 왜 전쟁이 멈추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산업과 일자리입니다. 미국의 군수 산업이 직접 고용하는 사람만 약 110만 명입니다. 부품과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약 25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일자리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F-35 전투기, 이 한 기종의 부품이 미국 45개 주에서 생산됩니다. 거의 모든 주에 그 일자리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도 군수 예산을 함부로 줄이자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줄이면 자기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산업이 모든 곳에 퍼져 있으면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회전문입니다. 정부에서 국방을 책임지던 사람이 자리를 떠나 군수회사의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수회사에 있던 사람이 다시 정부의 고위직으로 들어옵니다. 딕 체니는 걸프전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뒤 군수 관련 대기업 헨리버튼의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통령이 되어 이라크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헨리버튼은 가장 큰 이익을 본 기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은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군을 떠난 뒤 군수기업 레이시온의 이사가 됐고 다시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앞에서 본 그 회전문, 퇴역한 고위장성 상당수가 2분을 지나 군수회사로 향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그 정책으로 돈을 버는 회사, 그 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정치자금입니다. 군수회사들은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방예산을 직접 다루는 군사위원회로 가면 사정은 더합니다. 거의 모든 위원이 군수회사의 후원을 받습니다. 국방에 얼마를 쓸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결정으로 이익을 보는 회사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톱니바퀴는 동맹국이라는 시장입니다. 미국은 세계 무기 수출의 40%가 넘는 양을 혼자 차지합니다. 2위 국가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일본, 호주, 수많은 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삽니다. 그런데 무기를 팔려면 그 나라가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 위협을 느끼려면 가까운 어딘가에 분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어딘가에 갈등이 있는 것이 미국 군수 산업에는 이익이 됩니다. 평화가 손해이고 분쟁이 이익인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톱니바퀴는 전쟁 그 자체입니다. 무기는 쓰이지 않으면 그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무기는 소모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포탄이 떨어지고 장비가 닳습니다. 소모된 무기는 다시 채워 넣어야 하고 그만큼 새 주문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무기는 실제로 써봐야 그 성능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는 새 무기를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장소가 됩니다. 거기서 드러난 약점이 다음 세대의 무기로 이어집니다. 즉, 전쟁은 군수산업에게 소비처이자 시험장입니다. 무기가 쓰이고 닳고 다시 만들어지는 순환. 그 순환이 멈추지 않으려면 전쟁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5개의 톱니바퀴를 한자리에 놓아보겠습니다. 산업이 모든 주에 퍼져 있고, 정책 결정자와 군수회사가 한몸이고, 예산을 정하는 의원들이 돈으로 묶여 있고, 평화보다 분쟁이 이익인 시장이 있고, 전쟁 그 자체가 무기를 소비하고 시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5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평화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해도 시스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군산복합체는 음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숫자와 사례는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공개된 구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너무 커져서 누구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이 정말 선택이라면 원할 때 평화를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매년 어딘가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80에 가까운 세월 동안 트루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14명의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쳤습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공화당으로, 사람도 정당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며 당선된 대통령조차 임기 안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거나 물려받은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은 한 번도 오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특정 성향의 한 사람이나 집단의 선택이라면 설명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전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실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전쟁이 필요해서 한다는 말은 그 믿음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쟁마다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tonkin만의 공격,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리비아의 인권. 그 명분들은 진실의 조각을 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서 부풀려지거나 조작됐습니다. 이것이 명분이라는 가면의 가장 어두운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유독 호전적인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19세기의 영국은 아편을 팔기 위해 중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모든 제국은 자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따라온 500년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미국은 그것을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한 규모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가면을 씁니다. 미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9.11 이후 미국이 치른 전쟁의 비용은 약 8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도 자기 비용을 끝없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에 가까워지면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답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선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하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이해할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80에 가까이 거의 매년 전쟁을 해온 나라. 왜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60해도 더 전에 떠나는 한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한 군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군산 복합체를 경계하라고.
그 경고는 그가 본 모습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조차 막을 수 없는 규모로 자랐을 뿐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선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은 언제나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가면이라고 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토록 거대하고 자기중심적인 시스템이 왜 한 작은 나라에는 그토록 깊이 묶여 있을까요? 다음 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이 시리즈에서 제가 가장 깊이 다루고 싶었던 한 편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